하지만 모든 값은 스코어라는 숫자 값으로 정렬됩니다. 데이터가 저장될 때부터 스코어 순으로 정렬되며 만약 스코어가 같을 때에는 사전순으로 정렬되어 저장됩니다. 하이퍼로그로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 주로 쓰며 중복되지 않는 값의 개수를 카운트할 때 사용합니다. 스트림은 로그를 저장하기 가장 좋은 자료 구조입니다. 이제 몇 가지 상황에서 이 레디스의 자료 구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카운팅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디스에서 카운팅을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키 하나를 만들어서 카운팅할 상황마다 하나씩 증가시키는 것이죠. 이건 스트링의 인크리먼트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를 볼까요? 먼저 스코어 A라는 키에 10을 저장한 뒤 인크리먼트 함수를 쓰면 1이 증가된 1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바이 함수를 사용해서 증가시킬 값을 4로 직접 지정하면 키는 15로 증가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 연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저장 공간을 굉장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에 오늘 접속한 유저 수를 세고 싶다고 할 때 날짜 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비트를 1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한 개의 비트가 한 명을 의미하므로 만약 1000만 명의 유저는 1000만 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곧 1.2MB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제에서처럼 셋 비트로 비트를 설정할 수 있고 비트 카운트를 통해 1로 설정된 값을 모두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정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유저 아이디와 같은 값이 0 이상의 정수값일 때에만 카운팅이 가능하며 그런 시퀀셜한 값이 없을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카운팅 방법은 하이퍼로그로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이퍼로그로스는 모든 스트링 데이터 값을 유니크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셋과 비슷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카운팅할 때 훨씬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로그로스는 저장되는 데이터 개수에 상관없이 모든 값이 12kB로 고정되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값이 몇백만, 몇천만 건이든 상관없이 모두 12kB입니다. 대신 한 번 저장된 값은 다시 불러올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IP가 유니크하게 몇 개가 되는지 혹은 하루 종일 크롤링한 URL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 검색 엔진에서 검색된 유니크한 단어가 몇 개가 되는지 등 엄청 크고 유니크한 값을 계산할 때 아주 적절합니다. pf add 커맨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pf count 커맨드로 유니크하게 저장된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일별로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일주일치를 취합해서 보고 싶다면 pf 머지 커맨드로 키들을 머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징하는 상황에 이거 혹시 오차 0.81% 이해하신 분 있나요? 아니, 대용량 데이터를 카운트할 때 직접. 이게 오차 81%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하이퍼로그로스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뭐죠? 이분 다시 들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사실 그냥 데이터 타입이다. 약간 그 정도. 데이터가 전기 있구나. 전기. 데이터 타입이구나. 가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불변적인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여기서. 저 자료형이 뭔지를 약간 이해를 하신 분이 있나요? 저게 무슨 자료형인지 그럼 저거를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이거 검색해서 검색해서 살짝만 큰 걸로. 하이퍼로. 각자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큰 걸로 보자. 네? 레디스 여기 하이퍼 로그 로그스 검색을 해서 좀 야. 와사게 저기. 저 공식으로 레디스로 써본 저는 이거? 오케이. 날 영화할 줄 아시죠? 그거. 오케이. 그렇게. 집합의 기수를 추정하는 확률적 데이터. 집합의 기수? 확률적 데이터. 집합의 기수가 그 기수 정렬할 때 그 기수인가? 그 기수인가요? 집합의 기수를 추천하는. 좀 내려볼게요. 0.81% 표준 오류가 왜 나는 거지? 변환하면서 자르는 거 아닐까요? 변환하면서 자르는 플로트를 인트로 변환할 때 뒷부분이 잘리듯이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말했는데. 일단 조금 더 볼까요? 근데 이거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그냥 이 구글 크롬 번역. 네. 네. 크롬 안에 있는 그래요? 저 되게 성능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좀 신기하다. 아 이게 요즘 너무 좋아요. 자 이해하신 분 좀만 생각해보세요. 설명 가능 고유 고유 보험자, 개별 사용자, 고유 사용자를 조정할 그러니까 이게 그건 거 아니에요? 여러 명 사용자가 막 이게 똑같은 사용자 여러 번 보는 거잖아요. 그걸 네. 한 번으로 처리하기 뭔가 만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집합의 기술. 2의 64승의 멤버를 갖는 집합의 기술을 추정할 수 있다. 아 집합의 기술이 좀 애매한데요. 그 집합의 기수라는 예.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레디스 게이트 엔터프라이즈 이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추정한 덕목으로 용도 데이터 근사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사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사치라는 게 저희가 인트를 저장할 때 막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필요할 때 쓰잖아요. 네. 만약에 조회수가 정확하게 183만 2천이다 네. 하는 걸 저장하는데 얘는 근사치로 저장을 해서 만약에 조회수가 183만 2,020인데 그거를 근사치로 구해서 183만 2천까지도 허용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집합의 네, 약간 그런 근사치 뽑는 대신 빠르게 값을 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준다 약간 그런 쓰는 것 같은데. 데이터의 약간 정확성이 네. 그렇게 왜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 네. 사용하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따로 데이터 스트리밍 사용한다. 와 이거 너무 나 이해했습니다. 설명. 예를 들어서 네. 나는이 있고 나는 차도가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이진수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네. 000 01이 나오고 00 00이 나오고 네. 하나 더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0100 0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 이제 하이퍼로그로스는 앞에 있는 연계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시를 이용해서 변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이거가 같은 해시 값이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고 아. 그리고 앞에 연계수를 해서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처음 쓰게 만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야 라고 판단해서 아. 그래서 오차가 그래서 오차가 발생. 어. 저거를 이제 이진수 비트로 바꾼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영 개수로 이제 저걸 키로 잡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가 12kb라서 무진장 길어가지고 앞에 연계수가 같은 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그랬잖아요. 0.08이 만약 똑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연계수가 똑같으니까 하나로 씩고. 그래서 이거를 주로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저가 몇 명 접근했냐라고 했을 때 그 정확성이 필요한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냥 대략적으로 8,000명 접근했어라고 하는 그럼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거. 조회수 할 때 이거 써도 되겠네. 네, 약간 그런 느낌. 저희 프로젝트 하는 거에 찜하기 그 숫자 세는 거 뭐 이런 거 네, 쓸 수도 있겠다. 그것도 되고 조회수 레디스. 조회수요. 조회수 있어요. 저거는. 그래 좋았어. 그래서 오차 생긴다. 그 혹시 그 보신 그 자. 레퍼런스 챗 GPT 사용했습니다. 좋았다. 이제 AI 시대에 발빠르게 좀 앞당겨서 다시 볼까요? 네. 이제 이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퍼 로그스를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카운팅 방법은 하이퍼로그로그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이퍼로그로그스는 모든 스트링 데이터 값을 유니크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셋과 비슷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카운팅할 때 훨씬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로그로그스는 저장되는 데이터 개수에 상관없이 모든 값이 12kb로 고정되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값이 몇백만, 몇천만 건이든 상관없이 모두 12kb입니다. 대신 한 번 저장된 값은 다시 불러올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아이디가 유니크하게 몇 개가 되는지,
혹은 하루 종일 크롤링한 URL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 검색 엔진에서 검색된 유니크한 단어가 몇 개가 되는지 등 엄청 크고 유니크한 값을 계산할 때 아주 적절합니다. pf add 커맨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pf count 커맨드로 유니크하게 저장된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일별로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일주일치를 취합해서 보고 싶다면 pf 머지 커맨드로 피드를 머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징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디스의 리스트는 메시지 큐로 사용하기 적절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블러킹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불필요한 콜링 프로세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를 한번 볼까요? 클라이언트 A가 B-알파 커맨드를 통해 myQ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려고 하는데 현재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없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클라이언트 B가 hi라는 값을 넣어주면 클라이언트 A에서 바로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2CX나 R2CX 같은 커맨드를 사용하면 키가 있을 때에만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이것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키가 이미 있다는 건 예전에 사용했던 큐라는 거고 사용했던 큐에만 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데이터의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는 각 유저별로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그 타임라인에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뜨잖아요. 트위터에서는 각 유저의 타임라인에 보여줄 트윗을 캐싱하기 위해 레디스의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때 R2CX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던 유저의 타임라인에만 새로운 데이터를 캐시해 놓을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유저는 캐싱 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위해 데이터를 미리 쌓아놓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작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탑. 레디스에서 이해하셨나요? 저 이거 약간 예제만 이해하고 예제만 이해한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해 주십니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제 이제 했을 때 이거 보면서 할까요? 리스트.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것만 개념 캐시. 예. 이걸 왜 저렇게 써 어떻게 트윗 타임라인을 했는지 전 그 부분만 이해해요. 네. 서로 이해한 부분 합시다. 오케이. 이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유저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유저 중에서 저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캐시 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캐싱을. 근데 이제 그 만약 최근에 그 캐싱한 유저면 키가 생성이 돼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유저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유저다. 자주 사용하는 유저니까 키가 존재하니까 이거 타임라인 업데이트할 때 이렇게 키가 존재하는 유저만 따로 분류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타임라인에다가 저 SNS는. 그러면 이제 그 사용을 하지 않는 유저는 이 캐싱이 안 돼 있으니까 키가 없겠죠. 그럼 이런 유저한테 타임라인 업데이트 하는 거는 데이터를 쌓아두는 거는 불필요한 낭비니까 이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최소화를 했다. 저게 왜 리스트를 사용 리스트인 거예요? 타임라인을 어디에 쓰는 거죠? 그거는 모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사소한 이제 합쳐봅시다. 소소만 이제. 저도 이해한 게 그렇게 해서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뭐 약간 캐싱을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약간 매평식으로 캐시되면 키가 생성되니까 그 키 생성 여부로 뭔가를 판단할 때 쓰는 그런 거 같은데 다시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아니면 예제를 보고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해가 지금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다시 보고 다시 얘기해보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꼭 시동 먹어야 집단지성. 소화 안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징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디스의 리스트는 메시지 큐로 사용하기 적절합니다. 자, 딱 여기까지. 그 자체 자, 메시지 큐가 뭔지 다들 아십니까? 일단? 메시지 큐. 아저 OS에 있는 메시지 큐. 그냥 약간 뭔가 대기한다고 하는. 그렇죠.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네. 작업 큐랑 비슷한 거 네, 아닌가? 좀 메시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세스가 있다 칩시다. 이제 OS에서 메시지 큐를 보통 쓸 때 통신 구조로 많이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프로세스 두 개가 이제 통신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바로 통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메시지 큐에다가 쌓아두고 이걸 이제 읽어서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약간 그 메시지 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비동기에서 사용되는 저거군요. 그치. 약간 비동기로. 네. 그때 쓰는 메시지 큐로 이해합니다.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네. 자, 그럼 이제 저 메시지 큐로서 이벤트 큐로 사용한다. 메시지 큐로 사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메시지 큐랑 이벤트 큐랑 같은 거. 메시지 큐로 사용을 한다. 이게 아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했을 때 그 펍서버 할 때 레디스 아, 쓰나요? 레디스 큐. 네, 레디스도 쓰나요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카프카랑 그 레미덴 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저거거든요. 메시지 큐거든요. 그걸 이제 맞네. 그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아놨다가 보내는 용도로 큐를 사용한다는 거군요. 그쵸, 이벤트 이거 저 안에 들어오실 때. 오케이. 일단 사용하기 적절하다. 적절하다. 키 자체적으로 블러킹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블로킹. 이를 적절히 사용할 자, 블로킹 블로킹. 기능. 잠깐만. 블로킹이 뭐죠? 블로킹 눈물나게 확실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동기니까 이제 뭐 작업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이 있고 찬호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비동기적으로 그냥 병렬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찬호라고 왔을 때 이제 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찬호를 호출한다고 했을 때 이거 설명이 어려운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나차는 호로 안 나오게 관련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가정해준다? 그건 아니고. 네, 일단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만 하면은 제어권을 넘겨주지 안 넘겨주지 않거든요. 제어권을 넘겨주냐. 그러니까 이제 그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는 하고 있다가 찬호라는 일을 할 때는 제어권을 넘겨줘서 여기서 쉬는 데다 다시 돌아오는 거고 네. 논블락킹은 이제 나는 딸로 하고 찬호는 딸로 하고 해서 아. 이렇게 제어권 안 넘겨주고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거하고 네. 그 이제 이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유저한테 200을 보내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한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메시지 보내고 200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냥 메시지는 그냥 알아서 보내면 되고 200은 그냥 바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블로킹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하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다른 스레드로 넘겨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200은 이제 이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제어권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논블러킹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메시지 보내는 동안 얘는 바로 200을 넘겨줘서 유저는 그냥 바로 20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블로킹, 논블러킹인데 그럼 제가 이해한 걸로는 약간 블로킹은 뭔가 순서에 대한 제어가 있다. 순서에 대한 약간 보장이 된다.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고 논블러킹은 약간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각각 독립적으로 그냥 네, 문제다. 저 약간 블로킹은 동기, 논블로킹은 비동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근데 사실 조금씩 다 다른 개념이긴 한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한 자, 이제 여기서 뭐야? 블로킹 기능을 자체적으로 자체 제공한다. 이런 건데 약간 뭐 순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블로킹을 이용한 메시지 큐? 블로킹을 이용하는 메시지 큐? 그러니까 개어렵다 이거 뭔 말이지? 그래요. 블로킹을 이용한 메시지 큐를 찾아보시죠. 블로킹을 이용한 메시지 큐. 지금 메시지 큐를 공부해봐야겠어. 메시지 큐가 뭐야? 라고 이제 GPT한테 좀 물어볼게요. 레디스가 메시지 큐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이거 약간 좀 친절합니다. 리스트 자료 중 메시지 넣고 빼는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메시지 큐처럼 쓰는 건데 네. 보통 아까 전에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프로듀서 생산자랑 펍서버 그리고 구독자 이 형식이 이제 메시지 큐 기본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컨슈머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메시지를 딱 확인하려고 할 때 여기 메시지가 비었다. 그러면 그냥 곧바로 그냥 비었네 하고 나가는데 여기서 블로킹은 이제 메시지가 있을 때까지 얘를 대기시킨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다. 기다리고 하지 말고 대기 상태 머무르게 하고
그다음에 컨슈머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얘가 있나 없나 계속 체크할 필요 없이 얘는 계속 되게 잡혀 있고 있으면 가져가고. 그러니까 풀링이 필요 없다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풀링이 계속 요걸 계속 이미 있으니까. 예, 이미 계속 있는지 없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게 앞에서 얘를 잡아두니까 굳이 그런 과정을 생략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들어봅시다. 아, 오케이. 좋았다. 아, 좋았다. 자, 해서 자체적으로 때문에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불필요한 풀리. 풀리 프로세스를 아. 아래 예제를 한번 볼까요? 클라이언트 A가 B 알파 커맨드를 통해 myQ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려고 하는데 현재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없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클라이언트 B가 하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클라이언트 A에서 바로 이 값을 확인할 수 풀림 있습니다. 없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케이, 이해해요. 오케이. 아, 그 상황에서 저는 리스트 자료를 Q로 사용한다. 이렇게 모션 한번 기록해야 될까요? 잠시. 예, 모션. 그 자바에서 보면은 네. Q를 만들 때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Q와 와, 너무 알찬데 이 시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네. 다 준비 완료될 것 같습니다. 준비 완료. 전 됐어. 잠깐만. 서재야, 서재. 됐어. 근데 그냥 Q가 아니라 메시지 Q가 아니라 이벤트 Q는 또 뭘까요? 똑같은 거. 약간 똑같은 느낌이. 이벤트 기반? 이벤트를 담아놓은 큐인가?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카파카나 이제 레비덴 큐처럼 이벤트를 관리하는 큐를 이제 이벤트 큐라고. 예, 메시지 큐는 메시지를 담아놓는 큐. 예. 오. 메시징 큐라고 하는 게 아마 메시징 큐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체제에도 쓰고 다른 데도 쓰고 이렇게 해서 오.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하신데? 굉장히 기본기가 튼튼하다. 와, 진짜 합점 빼면 다 튼튼하다. 네, CX나 R2CX 같은 커맨드를 사용하면 키가 있을 때에만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이것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키가 이미 있다는 건 예전에 사용했던 큐라는 거고 사용했던 큐에만 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데이터의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는 각 유저별로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그 타임라인에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뜨잖아요. 트위터에서는 각 유저의 타임라인에 보여줄 트윗을 캐싱하기 위해 레디스의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때 R2CX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는 유저의 타임라인에만 새로운 데이터를 캐시해 올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유저는 캐싱 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위해 데이터를 미리 쌓아놓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작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에서 메시지 자. 마지막 방법. 다들 이해하셨나요? 대체 나는 저 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키가 뭐지? 이게 그러니까 저 이 메시지 큐랑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좀 그게 그게 연결이 안 되나? 예, 사실 맞아요. 그게 사실 연결이 잘 안 돼요. GPT는 네. 다시. X 같은 커맨드를 사용하면 키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 CX A에서 바로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2CX나 R2CX 같은 커맨드를 사용하면 키가 있을 때에만 리스트에 FCX랑 RFCX라는 저 명령어가 뭔지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약간 큐니까 왼쪽에 넣는 거랑 오른쪽에 넣는 거랑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쵸. 근데 뭘 넣느냐. 그쵸. 이게 중요한 건데 키가 있을 때만 그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키가 있을 때만 리스트에 데이터를 사용한다.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해도 돼. 근데 왜 지금 Q로 사용하는 거지? 왼쪽이랑 오른쪽에 넣는 게 뭐가 중요한 거지? 그럼 키가 있는 캐시 저장소랑 리스트 저장소랑 약간 독립 다른 나눠져 있는 거야. 아니, 키가 근데 어디 있다는 거지? 있는 데이터 저장소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일단 유추가 키 구조는 이제 타임라인의 사용자 아이디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장 GPT 불러야 돼. 경찰 불러. 자, 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면 약간 이해했는데 약간 좀 다들 GPT 한번 해보자. 합쳐봅시다. 맞나? 다시.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저 키가 제가 봤을 때는 리스트에 들어가는 원소 아닌가요? 다시 한번 영상을 살짝. 리스트에 들어가는 원서. 네, 잠시만요. x 같은 커맨드를 사용하면 키가 있을 때에만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이것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키가 이미 있다는 건 예전에 사용했던 큐라는 거고 사용했던 큐에만 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데이터 이동을 막을 수 저 있습니다. 살짝 이해했어요. 저도. 약간.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일단 레디스가 키밸류 형태로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이제 키가 있고 사용자에 대한 유저 아이디가 키고 이제 밸류가 뭐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LPCX 뭐 RPCX를 사용하면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때만 정보를 푸시하고 만약에 그 사용자에 대한 키가 없으면은 이제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오 그래요? 저는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해했던 거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타임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근데 제가 사실 타임라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인스타라서 모르는 타임라인 좀 게시물 이런 이야기. 시간순으로 뭔가 그러니까 누가 뭐 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 맞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타임라인을 저장한 저장소인데 아닌가?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L-X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신 저작물을 넣고 그리고 여기 좀 이제 R 쪽은 이제 약간 오래된 저작물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최신 게 있을 때는 L-X를 사용한다. 그래서 난 이게 킨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니 그 약간 비슷한 건 일단 제가 이해한 거. 예. 제가 이해한 건 일단 여기서 키는 이제 만들 때 키를 타임라인이랑 유저 아이디 이거를 이제 키로 씁니다. 타임라인이랑 네. 유저 아이디. 타임라인이랑 유저 아이디 이거를 키로 써서 이게 키인 거죠. 이걸 키로 해서 이제 큐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만약 큐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을 안 하고 블락킹합니다. 블락킹 아까 했던 블락킹에서 그냥 새 글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대기를 시켜요.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근데 만약 큐가 있다 그러면은 큐 안에 뭐 그러니까 정보가 있다 그럼 이 사람 최근에 쓴 사람이니까 그냥 정보 넣어주고 바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블락킹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 블락킹 거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새 글 쓸 때까지 대기하는 거죠. 붙어가지고 나중에 계속 체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해해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도 제가 GPT한테 사용 예제를 알려달라 했는데 이제 LPCX를 사용해서 만약에
현재 리스트가 이제 존재한다. 이제 myQ라는 키에 대한 뭐 리스트가 존재할 때는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으면 3, 2, 1 순서대로 저장이 되는데 리스트가 이제 만약에 myQ2라는 리스트가 없다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리스트도 생성 안 하고 그 얘기했던 블락킹 개념이 들어가면은 이제 앞에서 대기를 이제 메시지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뭐 myQ2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뭐 세 글이 생성됐다 그러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원이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고 생성되면 그 다음부터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지. 만약에 LFC를 한다 하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끝에 오른쪽에 이제 생성이 돼서 위에 있던 3, 2, 1에서 그냥 4, 5 이렇게 차례대로 추가가 되고 리스트가 이제 myQ3이라는 리스트가 없으면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라는 이해. 와 이거 근데 구형은 다를 것 같다. 그런 느낌. 아이 머리 박아가면서 하죠. 와. 오케이. 자 일단 일단 오케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는 각 유저별로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그 타임라인에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라는 게 그런 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피드에 데이터가 뜨고 트위터에서는 각 유저의 타임라인에 보여줄 트윗을 캐싱하기 위해 레디스의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때 RTCX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던 유저의 타임라인에만 새로운 데이터를 캐시해 놓을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유저는 캐싱 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위해 데이터를 미리 쌓아놓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작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약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봐도 되나요? 그럼요.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자 1이 있다고 하고 여기 피드가 있어요. 피드에 뭐 데이터 1, 여기 1, 뭐 2, 3, 4, 5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사용자가 뭐 피드를 추가하면은 이제 이 사용자 1이라는 사람은 인스타를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들어와서 이 캐싱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피드에 대한. 그때 이 사람이랑 팔로우한 뭐 새로운 사용자의 그 피드가 업데이트되면 이 사람 캐시에 뭐 6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고 만약에 이 6이라는 걸 올린 사람이 3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3을 팔로우한 2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스타를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피드에 대한 캐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도 여기 6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닌지 완전히 맞는 것 같아. 좋았다. 처음 다음에 들어올 때 다 끌고 오지 않고 그냥 네. 위로 먼저 그래서 주고 이 사람은 인스타를 다시 들어가면 이 캐싱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구성이 쫙 쌓이고 이거네. 좋았어. 네, 야무졌다. 영상 찍고 있죠? 아, 네. 이것도 나중에 메시지하기 마지막 방법은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은 로그를 저장하기 가장 적절한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버에 로그가 쌓이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는 어펜드 온리 방식으로 저장되며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제에서는 x_add 커맨드를 이용해 myStream이라는 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키 이름 옆에 별표는 id 값을 의미하며 id를 직접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별표로 입력하면 레디스가 알아서 저장하고 id 값을 반환시켜줍니다. 이 반환되는 id 값은 데이터가 저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값 뒤로는 해시처럼 키 밸류성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예제에서는 센서 id 값의 1, 2, 3, 4를 온도에는 19.8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림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은 다양한데 id 값을 이용해 시간 대역대로 저장된 값을 검색할 수도 있고 실제 서버에서 로그를 읽을 때 tail-f를 사용하는 것처럼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만 리스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프카처럼 소비자 그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소비자만 특정 데이터를 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림에서는 카프카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레디스 공식 문서에서는 스트림을 메시징 브로커가 필요할 때 카프카를 대체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명히 잠깐만. 이거 너는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절반이라고요? 이거까지 얘기하고 밥 먹고 와서 다시 봅시다. 야,
만만하지 않네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음. 아 근데 하긴 레디스 쉬운 거였으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공부할 그쵸. 시간도 없으니까. 자, 그럼 볼까요? 자 일단 이거 약간 스트림에 대해서 이해했다 나는 사실. 한 5분 정도 일단 각자 이해하는 시간을 갖죠. 아 좋아요. 아 네. 그게 좋아. 자, 일단 됐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약간 알겠다. 약간 알겠다. 그런 느낌이겠어요. 저희가 딱 참고하기 좋은 그림 하나 있어가지고 리얼링 해서 아 아니면 저한테 그거 디스코드 아. 주소 보내주면 제가 막 할게요. 아 이거 그거 블로그 제 블로그도 막 가는 거. 네. 여기 주소 올려주세요. 저희 BB 디스코드. 네. 저희가 사가지고 그 밑에 쭉 내리다 보면은 그 이제 그게 있습니다. 카프카 주요 개념. 예. 이 그림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거랑 레디스랑 하면은 레디스 스트림즈가 이제 보면 여기 보면 프로듀서 있죠? 여기 프로듀서 네. 얘가 이벤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쌓아둬요. 이런 데다가 쌓아두고 이제 컨슈머들은 여기 이게 아까 그 메시지 큐인 거죠. 여기가 이제 메시지 큐에 이 이벤트가 쌓여있으면 컨슈머가 탁탁탁탁탁 구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려보면은 한번 내려보면 여기 여기 없었어요. 이제 그 컨슈머 입장에서 이제 메시지가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메시지의 순서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 오프셋인데
여기서는 이제 레디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쵸 키로 이제 그 아이디로 이제 이 메시지의 순서를 기록한다. 이 점만 빼면은 거의 똑같은 거. 여기가 스트링이 이제 메시지 큐고 여기가 이제 프로듀서에서 이거 로그를 이제 만들어주면은 그 컨슈머는 이 안에 큐 안에 뭐가 존재할 때만 읽어요. 그리고 이거 읽어온 걸 순서를 정렬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디 식별자 기준으로 이제 순서를 정렬해서 읽는다. 로그를. 그 컨슈머 그룹은 뭐예요? 컨슈머 그룹이요. 그게 이제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제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결제를 성공했을 때 이 결제를 구독하고 있는 게 이제 배달로 가정하면 이제 배달 출발이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 판매자 판매 기록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이 하나의 컨슈머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파생될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컨슈머 그룹 이걸 묶어둔 게 컨슈머.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걸 사용할 그룹 사람들이라는 거군요. 네네. 똑같은 프로듀서 사용할 그룹. 같은 메시지를 보내줄 사람들을 그룹화해서 편하게 보내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약간 뭐 나는 9시에 이 알림을 받아보겠다 라고 네. 하는 사람들은 그 9시 컨슈머 그룹에 들어가서 네. 뭐 그쵸. 여기 서버에서 쏴줄 때 이 사람들한테만 9시에 그 메시징을 해준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말 그대로 진짜 유튜버 구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 이 사람 유튜브 알림 봐야 돼. 그럼 구독자들한테 알림 한 방에 빵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컨슈머 그룹인 거죠. 그럼 NHN 클라우드라는 이제 구독자가 11,500명이 있으면 그렇죠. 그 11,500명을 똑같이 컨슈머 그룹을 만들어서 네. 이 사람 네. 올라오면 똑같이 쭉 보내준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럼 스트림스를 그런 걸 도와주는 아 스트림스는 이제 거기서 이제 메시지 큐가 스트림스. 메시지 네. 메시지를 보내줄 메시지 네. 큐가 스트림스. 예. 저기 자료 구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도 뭐 시간 동의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런 느낌. 저것도 이제 아이디로 식별해서 검색을 하는 거.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스트림스의 특징을 보니까 예. 약간 데이터 항목을 시간 순서대로 저장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컨슈머 그룹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세 개가 특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카프카를 많이 참고했다가 그 얘기 나왔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고 밥 먹으러 갈까요? 좋습니다. 배가 고파진 하네요. 네, 이거 있으니까 허기지다. 오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버에 로그가 쌓이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는 어펜드 온리 방식으로 저장되며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제에서는 x-add 커맨드를 이용해 myStream이라는 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키 이름 옆에 별표는 id 값을 의미하며 아이디를 직접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별표로 입력하면 레디스가 알아서 저장하고 아이디 값을 반환시켜줍니다. 이 반환되는 아이디 값은 데이터가 저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값 뒤로는 해시처럼 키 밸류 썸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예제에서는 센서 아이디 값의 1, 2, 3, 4를 온도에는 19.8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림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은 다양한데 아이디 값을 이용해 시간 대역대로 저장된 값을 검색할 수도 있고 실제 서버에서 로그를 읽을 때 tail-f를 사용하는 것처럼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만 리스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프카처럼 소비자 그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소비자만 특정 데이터를 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림에서는 카프카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레디스 공식 문서에서는 스트림을 메시지 브로커가 필요할 때 카프카를 대체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와, 이제 이해가 된다. 됐어. 이해했어. 그 아까 주요 세 개가 뭐라고 했죠? 주요 세 개가 아이디 이제 시간이랑 시간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다. 영구적 저장이거나 그 영구적 저장도 스냅샷이나 뭐 AOF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고. 자 준비 완료. 오케이. 준비 완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레디스에서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 서버라고 했죠.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나 레디스에
인스턴스가 재시작되면 모든 데이터가 유실됩니다. 만약 복제 구조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데이터 유실에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드상에 버그가 있었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로 데이터를 날린 경우에는 바로 복제본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레디스를 캐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적절한 데이터의 백업이 필요합니다. 레디스에서는 데이터를 영수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OF는 append only 파일의 약자로 데이터를 변경하는 커맨드가 들어오면 커맨드를 그대로 모두 저장합니다. RDB는 스냅샷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저장 당시에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 그대로를 사진 찍듯 찍어서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AOF는 키 1에 A가 저장되었다가 F로 변경되고 키 2가 들어왔다가 삭제된 기록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RDB에는 키 1이 F인 값만 남아있습니다. 즉 AOF 파일은 append only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되기만 해서 대부분 RDB 파일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AOF 파일은 주기적으로 압축해서 재작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설명을 듣기 위한 이미지이고 실제로 AOF 파일은 레디스 프로토콜 형태로 RDB는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을 각각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DB와 AOF 파일 모두 커맨드를 이용해 직접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시점에 파일이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RDB의 경우 시간 단위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며 AOF는 파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압축되는 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RDB와 AOF 중 어떤 차이를 기준으로 컴퓨터 수동 혹시 저 세이브 커맨드 사용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정차적으로 네. 세이브 카드 좋습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백업을 사용할 건데 RDB와 AOF 중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레디스를 캐시로만 사용한다면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백업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데이터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RDB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redis.conf에 세이브 옵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ve 901이라고 지정한다면 900주 동안 1개 이상의 키가 변경되었을 때 RDB 파일을 재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장애 상황 직전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보장되어야 할 경우라면 AOF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append fsync 옵션이 기본값인 every second일 경우에는 최대 1초 사이의 데이터는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내구성이 필요한 경우 RDB와 AOF를 동시에 사용하라고 레디스 공식 문서에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레디스의 아키텍처와 HA 기능들을 간단히 알아보고 각 아키텍처별 특징을 통해 우리 서비스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그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 가지 아키텍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구성, 즉 복제 구성은 마스터와 리플리카 이렇게만 존재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센티널 구성에서는 마스터와 리플리카 노드 외에 추가로 센티널 노드가 필요합니다. 센티널은 일반 노드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러스터 구성에서는 최소 세대의 마스터가 필요하며 샤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각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구성은 단순히 복제만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구조뿐 아니라 모든 레디스의 구조에서 복제는 비동기 시식으로 동작하는데요. 즉 마스터에서 복제본의 데이터가 잘 전달됐는지 매번 확인하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는 HA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수동으로 변경해야 할 작업들이 많습니다. 우선 리플리카 노드에 직접 접속해서 복제를 끊어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연결 설정을 변경해서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센티널 노드는 일반적인 다른 노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마스터 노드가 죽으면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발생시켜 기존의 리플리카 노드가 마스터가 됩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연결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센티널 노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센티널이 변경된 마스터의 정보로 바로 연결시켜줍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려면 센티널 프로세스를 추가로 띄워야 하는데 센티널은 항상 3대 이상의 홀수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는 보통 오른쪽 구성처럼 센티널을 사용하는데요. 2대의 서버에는 일반 레디스와 센티널을 함께 띄우고 최저 사양의 다른 서버에는 센티널 로드만 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마스터 노드에 자동으로 분할되어 저장되는 샤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구성에서 모든 노드가 수호를 감시하고 있다가 마스터가 비정상 상태일 때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진행합니다. 최소 3대 이상의 마스터 노드가 필요하며 리플리카 노드를 하나씩 추가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아직 어떤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HA 기능이 필요할까? 즉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yes라면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서비스에 샤딩 기능이 꼭 필요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스케일아웃이 필요하다면 클러스터 구조를 사용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HA만 필요할 것 같으면 센티널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HA가 필요 없다면 복제 기능은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복제가 필요하다면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사용하면 되고 그것도 필요 없다면 마스터 하나를 띄운 스탠드 얼른 구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제가 그동안 레디스를 페일오버랑 HA 이해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사용합시다. 예. 그리고 저기 세이브 커맨드를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RDB 형식에서. 근데 세이브 여기서는 쓰던데요. 네, 쓰라고 하네. 이게 RDB 둘 다 RDB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세이브 커맨드는 절대 사용 X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레디스 컴프 파일에서 세이브 옵션을 적절히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RDB 사용이고 이것도 RDB에서인데 이게 왜 이런지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 수동 차이나요? 자동 수동? 근데 RDB 세이브 옵션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수동으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BG가 아, 백그라운드인가? 백그라운드 세이브? 그러니까 약간 그거 아닐까? 약간 비동기 세이브? 비동기 세이브. 그 자동 수동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자동 수동. 여기서 자동의 레디스 컴프 파일 세이브 옵션 저쪽에 있고 여기서 자동에 있는데 그럴 수도 왜 자동에서는 세이브 옵션을 사용하지 않죠? 혹시 정확히 AOF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무슨 어펜드 뭐 네. 어펜드 네. 그 용어 올리 파일 네 어펜드 디파인인데 계속 추가 만든다고 삭제 안 된다는데 그게 정확히 왜 여기서 RDB랑 비교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RDB가 이제 RDB가 스냅샷을 찍는 그거고 AOF는
그 작동을 할 때마다 저장이 자동 저장되는 약간 이런 느낌. 저희가 뭔가 AOF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처음으로 계속 쌓이는 느낌이면 어디에 쌓이는 거죠? 그 자료 파일에다가 이제 AOF 파일에다가 이제 아까 뭐 세이브했던 이런 내용들이 쌓이는 느낌이면은 이제 그 RDB는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스냅샷을 따는 느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 그 작성된 코드들을 연구 DB 그러니까 뭐 하드에 저장하는 게 저기 AOF이고 그 따로 RDB에 그냥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RDB 방식. 저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냐면 약간 RDB는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AOF는 그 작동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하는. 시간 기준으로 스냅샷을 따니까 이제 얘가 네. 시간 기준이고 이거는 이제 커맨드 기준으로 계속 데이터가 쌓여요. 네, 약간 여기서는 RDB 시간 기준으로 스냅샷을 그냥 파일 전체를 딱 찍어서 하는 거고, 약간 AOF는 뭐 크기 기준으로 하면 뭐 1kb가 늘어났을 때 뭐 약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이제 스냅샷을 찍는다는 게 DB에서도 이전 버전을 하드에다 저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거 스냅샷 때. 스냅샷을 찍는다는 건 그냥 네. 그 레디스의 스냅샷 파일을 저장하는 느낌 아닌가요? 레디스의 스냅샷 파일을 저장하는. 저희도 막 자바 배포할 때 네. 막 그거 해보셨나요? 노홉의 그 자바 파일 네. 그거 할 때 파일 이름이 뭐 1.0.1 스냅샷 스냅샷.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스냅샷 자체를 그냥 키에다가 1.0.1이라는 키가 있으면 그 스냅샷을 저장, 1.0.2가 있으면 그 다음에 스냅샷을 저장. 레디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레디스 자체가 인벤법이라서 뭔가 레디스 안에다 저장하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저 그 저장 스냅샷은 그 레디스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쵸. 밖에다가. DB에 RDB에 RDB는 하는 어디다 밖에다 저장할 것 같아요. 그건 자세한 좀 알아보고. AOF는 모든 쓰기 영상을 순차적으로 파일에 기록을 한대요. 근데 저게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네. 지금 저 레디스를 사용하는 거는 인메모리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렇게 AOF 방식으로 모든 명령어 쓰기 명령어마다 그 하드에 저장을 해버리면은 사실 성능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버헤드가 그- 발생해서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레디스에서 데이터를 연구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약간 AOF를 잘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디스가 그러니까 여기도 선택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성능 챙기면서 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해도 괜찮은 RDB 사용하는 건데 장애 직전까지 이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만 이제 AOF 쓰는 것 같은. 그래서 AOF가 이게 성능적으로 얼마나 저하가 있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지금 방금 GPT가 알려줬는데 네. 그 AOP를 사용하는 게 어레이스가 있으면은 즉시 디스크로 기록을 하지만 성능에 영향이 크게 가고 그래서 every second라는 그 게 있는데 그럼 매 1초마다 기록을 해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약간 매 이제 매번 디스크에 쓰는 게 아니라 1초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네. 여기 그 내용에서 그 1초 사이에 유질 그 그 말인 것 이게 그 말인 것 같네요. 어. 이 성능 최저가 그 말인 것. 성능은 실시간 분석을 할 때 레디스의 로그나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레디스가 자주 사용된대요. 실시간 분석에서.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해서 향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뭐 AOF 방식을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다 영구 저장하고 쓰는 그런 느낌. 그럼 다음 갈까요? 다음 세이브 커맨드 절대 사용 X. 왜 세이브 커맨드 절대 사용 X인지. GPT 알려줘.
블록 때문이라고 하네. 블로킹. 아, 이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서버가 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동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해버리면은 블로킹이 돼버려가지고 그때 동안 다른 작업을 못 해버리니까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못해서 네.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게 레디스가 단일 스레드로 동작해서 단일성이 있어야지 블로킹 되면 다른 작업 못하고 엄청 걸리네요. 아 레디스가 단일 스레드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단일 스레드로 동작해서 세이브 명령어가 실행되는 동안 다른 클라이언트 요청이 차단돼서 이제 못 쓴다. 그래서 BG 세이브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해서 레디스 서버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이제 알리 스냅샷 생성한대요. 아 그럼 디폴트가 스레드가 한 개이지만 그 BF 세이브를 하면 스레드를 아예 생성을 해버려서 두 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한 개가 있는데 BG 스레드를 하면 여기 백그라운드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생기고요. 스레드가. 프로세스 스레드 이거 좀 구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스레드. 스레드 백그라운드는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에 생기는 거는 프로세스. 그리고 스레드를 처리하는. 그거 혹시 볼 수 있나요? 이게 일단 처음에 블로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프로세스가 생기고 이제 스레드를 처리하는 그런 별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제 쟤는 저장만 하는 네. 백그라운드에서 스냅샷만 찍는 때는 따로 쓰는 겁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페이로버 아까 자주 나오는 페이로버 이거 페이로버라고 뭐 한 게 있지 않나요? 하이 어빌리비티 고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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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형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혹시? 이거는 약간 클라우드 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일단 이거 지금 봤을 때 제가 이해한 거는 네. 이제 레디스가 이게 단일 하나 인스턴스가 단일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다운되면 이제 이거 단일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 다운되면 아예 유실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는 게 이제 HA 고가형성을 고려하면은 얘가 다운돼도 다른 쪽 노드들 다른 아까 뭐 슬레이브 여기 있었죠. 레플리카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얘를 다시 마스터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이제 정상 동작하게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저렇게 세 개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가형성, 서버 안정성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안정성 그런 느낌. 페이로버도 똑같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맞아요. 마스터가 하나 꺼졌을 때 바로 이제 다른 거를 그걸로 바꾸는 게 페이로버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가형성을 보장하는 전략들. 고가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페이로버를 사용한다 이런 느낌. 고가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건 레플리카를 그냥 진짜로 마스터에 복제이고 마스터가 꺼졌을 때 레플리카로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대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게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끼워서 다시 볼까요? 네. 좋아요. 한번 정리하는 거. 인정. 꼭꼭 씹는 거. 알고 봐야 보인다.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 스토어라고 했죠.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나 레디스 인스턴스가 재시작되면 모든 데이터가 유실됩니다. 만약 복제 구조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데이터 유실에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드상에 버그가 있었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로 데이터를 날린 경우에는 바로 복제본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레디스를 캐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적절한 데이터의 백업이 필요합니다. 레디스에서는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OF는 append only 파일의 약자로 데이터를 변경하는 커맨드가 들어오면 커맨드를 그대로 모두 저장합니다. RDB는 스냅샷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저장 당시에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 그대로를 사진 찍듯 찍어서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AOF는 키 1에 A가 저장되었다가 F로 변경되고 키 2가 들어왔다가 삭제된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RDB에는 키 1이 F인 값만 남아 있습니다. 즉 AOF 파일은 append only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되기만 해서 대부분 RDB 파일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AOF 파일은 주기적으로 압축해서 재작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이 중간적으로 그림은 살 예.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봅시다. 예.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저거는 이렇게 저장되고 이건 이렇게 저장되는 거 설명 한번 해봅시다. 제 AOF는 명령어들을 다 저장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명령어 보면 A가 F로 변경되고 B는 생성되었다 삭제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딱 이제 RDB에는 그것만 저장되는. 그 시간 주기를 저장해서. 네. 좋아요. 스냅샷은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처음 볼 때는 하나도 이해 안 됐었는데 야. 바로 이해되네. 좋아요. 너무 좋다. 기가 막히네. 실제로 AOF 파일을 레디스 형태로 저희 먼저 잠시만요.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바이너리 파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뭐 그냥 데이터 뭐 이진수 형태로 저장하고 레디스 프로토콜이 뭘까요? 프로토콜의 규칙이니까 일단 레디스에 있는 규칙 형태가 독자적인 규칙이다. 그래서 프로토콜로 이제 바이너리 파일 간다. 오케이. 이 두 가지 파일을 각각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DB와 AOF 파일 모두 커맨드를 이용해 직접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시점에 파일이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RDB의 경우 시간 단위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며 AOF는 파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압축되는 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백업을 사용할 건데 RDB와 AOF 중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레디스를 캐시로만 사용한다면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백업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데이터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RDB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redis.conf에 세이브 옵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ve 901이라고 지정한다면 900초 동안 한 개 이상의 키가 변경되었을 때 RDB 파일을 재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장애 상황 직전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보장되어야 할 경우라면 AOF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append fsync 옵션이 기본값인 every second일 경우에는 최대 1초 사이의 데이터는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내구성이 필요한 경우 RDB와 AOF를 동시에 사용하라고 레디스 공식 문서에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톱해보세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RDB랑 AOF를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서 더 내구성이 강화될까요? 그럼 한번 추측해보고 찾아볼까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저거 보니까 저 RDB가 900초에 한 번씩 한다고 됐을 때 어차피 몇 초마다 어차피 AOF가 다 해줄 텐데 저게 더 안정적인가? RDB는 AOF가 더 안정성은 있는데 이제 성능은 RDB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성능? 같아요. 예, 성능. 왜냐하면 AOF는 이제 그 매 명령어마다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걸 좀 보정하기 위해서 1초 간격으로 저장을 한다고 해도 쟤는 900초에 한 번씩 스냅샷을 찍잖아요. 그쵸. 그러면 약간 차이가 900배 날 것 같은 느낌. 세이브 자체가 900분의 1 정도니까. 근데 이거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얻는 입점. 어떻게 동시에 사용을 할까요? 그냥 동시에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두 개 다 한 번에 그냥? 그러면 그냥 AOF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 왜지? 왜 그런가? 왜일까? 한번 검색해볼까? 채집은 1초 사이에 데이터 유지가 저 준비가 좀 꼬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일단 1초마다 한다는 거는 1초마다 변경판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는 거죠. 어제 크기 기준으로 네. 얘는 한다 했을까? 1초마다 크기가 변경되는지 안 변경되는지 보고 변경됐으면 AOF 뭐 변경사항 저장하고 변경이 안 됐으면은 일단 저장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죠. AOF는 저는 일단 들어오는 건 다 기록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저 1초 옵션을 켜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으로 이게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찾았습니다. 예. 자, 일단은 첫 번째 AOF의 장점은 그만큼 세밀하다. 세밀한데 그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가 느려요.
RDB는 세밀하지 못하는 대신에 복구가 빨라요. 그래서 뭐 망가졌을 때 복구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RDB를 사용을 하고 세밀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AOPL까지 한 번에 사용한다. 아 만약에 얘는 RDB는 백업을 복구를 할 때 그 데이터 파일 전체를 그냥 딱 쏴버리면 되는데 얘는 set A 갔다가 set A F를 갔다가 뭐 set B 갔다가 delete B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복구가 같이 느리다. 하니까. 그래서 복구를 할 때 그 특정 시점이 있었다면 일단 RDB로 딱 가져온 다음에 약간 순차적으로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우와, 처음부터 AOF 그죠? 해버리면은 너무 너무 걸리니까 걸려요. 일단 처음에 RDB로 딱 시간 적당한 타이밍만 딱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AOF. 그렇지. 아. 야, 좋아. 강력하네 매우 강력하네. 빠르고 완벽하네요. 좋다. 확실하네. 좋았습니다. 예. 진행할게요. 네. 아니면 이거 좀 기록을 해놓을까요? 네, 저번에 좋아요. 너무 알차다. 기다려라. 전 준비하죠. 준비하죠. 와, 이 27분 들으려고 지금 2시간을 쓰고 있네. 이렇게라도 레디스에 대한 이해를 가져간다면 그렇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네 됐습니다. 문서에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레디스의 아키텍처와 H의 기능들을 간단히 알아보고 각 아키텍처별 특징을 통해 우리 서비스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그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 가지 아키텍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구성, 즉 복제 구성은 마스터와 리플리카 이렇게만 존재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센티널 구성에서는 마스터와 리플리카 노드 외에 추가로 센티널 노드가 필요합니다. 센티널은 일반 노드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러스터 구성에서는 최소 세대의 마스터가 필요하며 샤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각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구성은 단순히 복제만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구조뿐 아니라 모든 레디스의 구조에서 복제는 비동기 시직으로 동작하는데요. 즉 마스터에서 복제본의 데이터가 잘 전달됐는지 매번 확인하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는 H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수동으로 변경해야 할 작업들이 많습니다. 우선 리플리카 노드에 직접 접속해서 복제를 끊어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연결 설정을 변경해서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센티널 노드는 일반적인 다른 노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마스터 노드가 죽으면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발생시켜 기존의 리플리카 노드가 마스터가 됩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연결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센티널 노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센티널이 변경된 마스터의 정보로 바로 연결시켜줍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려면 센티널 프로세스를 추가로 띄워야 하는데 센티널은 항상 3대 이상의 홀수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는 보통 오른쪽 구성처럼 센티널을 사용하는데요. 2대의 서버에는 일반 레디스와 센티널을 함께 띄우고 최저 사양의 다른 서버에는 센티널 노드만 올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마스터 노드에 자동으로 분할되어 저장되는 샤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구성에서 모든 노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가 마스터가 비정상 상태일 때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진행합니다. 최소 3대 이상의 마스터 노드가 필요하며 리플리카 노드를 하나씩 추가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아직 어떤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HA 기능이 필요할까? 즉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yes라면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서비스에 샤딩 기능이 꼭 필요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스케일아웃이 필요하다면 클러스터 구조를 사용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HA만 필요할 것 같으면 센티널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HA가 필요 없다면 복제 기능은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복제가 필요하다면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사용하면 되고 그것도 필요 없다면 마스터 하나를 띄운 스탠드 얼른 구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았다. 약간 저기 감시하고 그 센티널 감시두고 그다음에 서로 하는 게 뭔가 블록체인에서도 저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아 진짜. 예, 블록체인에서 반영할 때 약간 그러니까 EVM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거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저 블록체인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블록체인은 이제 그 한 블록이 나오고 이 블록이 정당성을 평가할 때 이 나머지 노드들이 이거를 그 얘를 이제 체인에 포함시킬지 안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로직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오. 그쵸. 그것도 이제 그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볼 수는 있다. 이런 저런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센티널 룰이 비슷한 있죠. 것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하다. 네. 이렇게 좀 컴스하는 뭔가 좀 공유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뭐 클러스터는 데이터 샤딩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개 똑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히 샤딩이 뭐죠? 샤딩이 데이터베이스가 1부터 만까지 1000개 있으면 뭐 500개로 나눠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타서 하는 걸 샤딩이라 하잖아요. 이제 수평으로 쫙 늘려버린 그 분할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럼 그렇게 분할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파악해요? 그거가 아마 그 1부터 500까지의 데이터인지 500부터 1000까지의 데이터인지 파악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뭐 그거 사전처럼 김씨 면을 1부터 뭐 500까지 넣고 이씨면 니은부터 시작하면 500부터 1000까지 넣고 그거를 차례차례 타고 가는 네. 그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샤딩이 이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분할되어 있는 애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 저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감시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가지고 모든 노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만약 비정상이면은 얘네가 레플리카 무조건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정상이면 바로 페이로버 시키고 다시 레플리카 만들고 이런 느낌. 그럼 저 마스터 하나씩이 다 레디스 서버 하나씩이라고 놈이 여기있군요. 네, 그래서 저거는 좀 자원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래지고 저희 내일 마스터 노드가 필요해요. 샤딩까지 필요하면은 이제 저렇게 해야 돼요. 여기 홀수계가 네. 필요하다면 5대가 있으면 어떻게 작동하나? 5개가 5대. 있으면 마스터 레플리카 한 개 더 있는 건가? 센티널 노드가 항상 3대 이상이라는 거니까 이게 3대 이상인 이유가 아마 과반수가 무조건 네. 생성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1 이상의 홀수가 3이니까 최대 이건 거고 이게 아까 전에 그 했던 뭐죠? 클러스터에서도 최대 3개 있었는데 했잖아요 마스터가 그 이유가 얘네는 이제 센티널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끼리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이 여기로 가서 이제 3개가 필요한 거고 그런 근데 4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클러스터로 센티널 클러스터로 가면은 네 아까 말했던 마스터 모드 이렇게 저 상황에서도 센티널은 5개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전 적당히 그냥 센티널을 감시하는 중이라서 네. 전 2개의 마스터랑 레플리카가 하나씩 있다 하더라도 네. 센티널은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개가 투표를 해서 이게 마스터가 정상 비정상인지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마스터 레플리카는 한 개씩이고 센티널은 5대가 있어도 된다. 네. 그렇죠. 어차피 그냥 마스터를 판단하는 것들은 마스터가 지금 센티널 노드가 많을수록 이제 정확성이 올라가는 그러면 얘도 홀수계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각각 이제 서로 감시하니까 네, 서로 감시하니까. 서로 감시하고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와 어렵다. 씨. 이걸 사용할 수 여러 있을까요? 가지 장애 그러니까요. 컨텐츠들과
레디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합니다. 한 사용자가 오래 걸리는 커맨드를 실행한다면 나머지 모든 요청들은 수행할 수 없고 대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키스는 모든 키를 보여주는 커맨드인데 주로 개발할 때 자주 사용하다가 운영 환경에서 실수로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커맨드는 스캔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스캔을 사용하면 재기적으로 키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시나 솔티드셋 같은 자료 구조는 내부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데 키 내부의 아이템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만약 좋은 성능을 원한다면 하나의 키에 최대 100만 개 이상은 저장하지 않도록 키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키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딜리트로 데이터를 지우면 그 키를 지우는 동안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얼링크 커맨드를 사용한다면 키를 백그라운드로 지워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변경하면 장애를 막을 수 있는 기본 설정 값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top Write Zone Busy Save Error 옵션은 기본으로 Yes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RGB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을 때 레디스로 들어오는 모든 라이트를 차단한다는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레디스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절히 하고 있다면 이 기능을 꺼두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장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맥스 메모리 폴리시 값입니다. 앞서 레디스를 캐시로 사용할 때는 키에 대한 익스파이어 타임을 꼭 설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금세 레디스의 맥스 메모리까지 데이터가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가득 찼을 때 맥스 메모리 폴리시 정책에 의해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기본 값은 노 이빅션인데 이건 메모리가 가득 차면 더 이상 레디스에 새로운 키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 레디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장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볼라틸 LRU는 LRU 정책, 즉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던 키부터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익스파이어 설정이 있는 키값만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메모리에 익스파이어 설정값이 없는 키만 남아있다면 이 설정에서 위와 똑같은 장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천 설정은 All Keys LRU입니다. 이 값은 모든 키에 대해 LRU 방식으로 키를 삭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설정에서는 적어도 데이터가 가득 참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트래픽 환경에서 TTL 값을 너무 작게 설정한 경우 캐시 스탬피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장에서 봤던 룩 어사이드 패턴에서는 레디스에 데이터가 없다는 응답을 받은 서버가 직접 DB로 데이터를 요청한 뒤 이를 다시 레디스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키가 만료되는 순간 많은 서버에서 이 키를 같이 보고 있었다면 모든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DB에 가서 같은 데이터를 찾게 되는 듀플리케이트 리드가 발생합니다. 또 읽어온 값을 레디스에 각각 라이트하는 듀플리케이트 라이트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고 한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량도 늘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작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영 중 실제로 이런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티켓링크의 경우 인기 있는 공연이 오픈되면 그 하나의 공연 데이터를 읽기 위해 몇십 개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커넥션이 연결됩니다. 부하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직접 개발 쪽에 스카우트 로그를 확인하면서 알아냈었고 이 현상을 알아낸 뒤 TTL 시간을 넉넉하게 늘리는 것으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끈 거 앞서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 레디스의 좋습니다.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저는 근데 이해 잘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 진짜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전체적으로? 그건 자, 힘들겠다. 일단 여기 처음부터 보면서 음. 자,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 극간에 이렇게. 네,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저 밑에 약간 이해안 됐어요. 키스를 스캐너로 대체했을 때 어떻게 나아진다는 거지?
키스는 그냥 모든 걸 그냥 가져오는 것 같은데 키에 스킬을 모든 걸 가지고. 스캔 제로가 이제 키랑 똑같은 역할을 키스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싱글 스레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약간 풀스 근데 만약에 저기서 동작합니다. 스캔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스캔은 뭔가 다른 스레드에서 쓸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저도 그 정도로 한 사용자가 오래 걸리는 커맨드를 실행한다면 나머지 모든 요청들은 수행할 수 없고 대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키스는 모든 키를 보여주는 커맨드인데 주로 개발할 때 자주 사용하다가 운영 환경에서 실수로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 커맨드는 스캔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스캔을 사용하면 재기적으로 키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시나 솔티드셋 같은 제기적으로 키드로 호출한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키스는 한 요청으로 인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DB에 뭔가 그 얼로 하면은 느려지듯이 문제가 되는데 스캔 같은 경우는 쪼개서 가져오는데 요청을. 그래서 부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지속되는 시간이 짧은 거죠. 네, 조화가 조금 비동기적이고 점진적인 공식이라는 비동기적이다. 일정 면식 똑같이 약간 이제 비슷하게 다른 스레드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시나 솔티드셋 같은 자료 구조는 내부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데 키 내부의 아이템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만약 좋은 성능을 원한다면 하나의 키에 최대 100만 개 이상은 저장하지 않도록 키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키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딜리트로 데이터를 지우면 그 키를 지우는 동안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얼링크 커맨드를 사용한다면 키를 백그라운드로 지워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거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나요? 해시나 솔티드셋 됐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다들 이해하셨나요? 대충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제가 이해하고는 처음에는 RT 파일 그거잖아요. 스냅샷 파일. 네. 스냅샷 파일이 저장이 안 되면 스냅샷이 저장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디스를 못 사용하게 돼 있는데 스냅샷 한 번 저장 안 돼도 레디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와 캐시 가득 찰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시간별로 만료를 시켜라. 캐시 삭제를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지. 그리고 저 이제 정체를 선택할 때는 NRU 알고리즘. 그쵸. 음. 사용해서 리스트 리센토리 그쵸. 유즈들 좋죠. 좋아요. 아, 그거 한번 했다. 네, 그거 해준다. 그거 같아요. 이랬는데 막 저희 헛소리 막 아, 여기 다 지켜가지고 그래서 아마 NRU 한번 검색해놨어요. 헛소리하고 막 다 지켜가지고 쟤네들은 뭐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들은 바보들끼리 대화하고 스토리 아니야? 여기 약간 제목도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네. 바보들의 LRU 정책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아 이거 이해하죠? 전 이해했습니다. 저 대충 이해했습니다. 설명 둘 중에 한 부분. 저게 그 디플리케이트 리드랑 디플리케이트 라이트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네. TTL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이게 TTL이 타임 투 라이브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디스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짧게 잡아버리는 경우 그 키를 동시에 한 5,000명이 보고 있다가 딱 사라지면은 5,000명이 동시에 DB에 요청을 날리기 때문에 동시 요청이 발생하고 또 DB에서 또 5,000개를 동시에 레디스로 줘버리기 때문에 디플리케이트 라이트가 발생한다. 그럼 5,000개가 동시에 써지는. 네, 근데 그 중복이니까 이제 하나만 써지겠지만은 그러면 계속 이게 그 누구가 오겠죠. 그걸 레디스 5,000명이 동시에 레디스의 키를 보고 있다는 게 그렇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아까 뭐지 카프카처럼 누가 이제 하나에 대해서 계속 그쪽을 다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있다고 하면 5,000명이 다 같이 그걸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보낸다 약간 이런
예, 그래서 아까 티켓팅이 나왔던 게 네. 티켓팅이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대에 이제 딱 풀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 페이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이제 그거를 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요청을 하는 게 저 사람이 동시에 받아. 좀 TTL 값 저는 약간 TTL 값이 너무 작게 설정되면 얘가 좀 지워지니까 또 다시 저장해야 돼서 뭐 부하가 생긴다. 그런 쪽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만 한번 다시 볼까요? 아니면 이거에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이것만 다시 볼까요? 그러면? 네네. 빈모의 트래픽 환경에서 TTL 값을 너무 작게 설정한 경우 캐시 스탬피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장에서 봤던 룩 어사이드 패턴에서는 레디스에 데이터가 없다는 응답을 받은 서버가 직접 루거 사이드 뭐였죠? 자, 쳐다보고 있는 거. 라이트 업 사이드, 루거 사이드 이거 자 어디 자, 적어놨어? 위에 적어놨었는데 여기다. 캐시 워밍을 미리 해놓는 걸 루거 사이드라고 하나? 잠깐만 이게 이게 그거 그거죠. 지났었나요? 레디스 조회하고 레디스에 없으면은 TV 조회하는 거. 레디스에 네. 캐시 아, 레디스에 캐시 조회하고 네, 캐시 네. 없으면 이제 맞아. 네, TV 조회하는 거. 라이트 업 사이드는 라이트 업 사이드가 무조건 저장 쓸 때마다 라이트 어사이드는 없어요. 라이트 어라운드는. 괜찮죠? 차차. 자, 그래서 라이트 어라운드 라이트 스로우 두 가지. 라이트 스로우드가 이제 이게 아까 설명드린 라이트 스로우 같아요. 딱 무조건 들어오면은 캐시랑 DB랑 둘 다 저장해 버리는 거고. 라이트 어라운드는 이제 DB에만 저장하고 이제 캐시랑 캐시를 맞죠. 아우 대신 라이트 어라운드 이렇게 되니까 동일성이 보장이 안 될 수가 있다. 루커 사이드 1대 4 여기서 에서는 레디스에 데이터가 없다는 응답을 받은 서버가 직접 DB로 데이터를 요청한 뒤 이를 다시 레디스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키가 만료되는 순간 많은 서버에서 이 키를 같이 보고 있었다면 모든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DB에 가서 같은 데이터를 찾게 되는 듀플리케이트 리드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약간 이해 예.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그걸 루거 루거 사이드랑 연결을 해보면은 이 캐시가 있는데 이제 TTL 얘가 만료가 됐어요. 네. 근데 얘를 이제 5,000명이 딱 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루거 사이드가 이 캐시에 없으면은 RDB로 가잖아요. 그럼 이 5,000개 바로 DB로 가면서 그 듀플리케이트가 리드가 그래. 돼요. 루커 사이드랑 연결이 딱 되네 이 레디스에 각각 라이트하는 듀플리케이트 라이트로 발생합니다. 5,000명 다 갔다가 오면 또 이는 캐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고 한 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량도 느려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작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영 중 실제로 이런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티켓링크의 경우 인기 있는 공연이 오픈되면 그 하나의 공연 데이터를 읽기 위해 몇십 개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커넥션이 연결됩니다. 부하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직접 개발 쪽에 스카우터 로그를 확인해가면서 알아냈었고 이 현상을 알아낸 뒤 TTL 시간을 넉넉하게 늘리는 것으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티켓팅 할 때 TTL을 늘리면 그러면 이제 TTL 늘렸을 때를 하면은 이제 그 티켓팅 사이에 이제 삭제가 안 됐을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발생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TTL 자체가 늘어나면은 캐싱된 시간이 늘어나니까 네. RDB에 접근할 시간 자체가 적어져서 이제 RDB의 듀플리케이트 그러니까 리드가 많이 요청될 일이 좀 적어져서 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켓팅을 할 때 모두가 다 1초 만에 다 티켓팅을 해버린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계속 들어올 텐데 거기서 TTL이 짧아서 1초 만에 삭제된다 하면은 그건 이제 서버가 마비가 올 텐데 그 TTL을 이제 한 2시간을 늘려버린다고 하면은 2시간 동안 그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캐시로 계속 준다. 계속 캐시로만 갔다 왔다 하니까 RDB에는 아무 요청도 안 갈 수 있고. 그럼 만약에 그걸 예제로 했을 때 캐시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티켓팅에 대한 데이터인가? 그거는 예약에 대한 데이터인가? 그리고 어떤 게 있길래 티켓팅 티켓팅 정보? 그러니까 그럴 어떤 수 누가 공연을 하고 누가 그걸 하는 그거 조회 정보 그런 거 같아요. 저희는
보통 API 만들 때 그냥 조회 정보를 쿼리로 바로 네. 하지만 저기는 캐싱을 중간에 넣으니까 그 예약 정보 이런 거를. 그렇게 조회서 넣는 거 아, 많이 배웠다. 자, 이제 나머지 3분 한번 볼까요? 3분밖에 안 나왔어요. 네. 아 재밌는데요? 사실 8시에 또 모였는데 1시간 됐어요. 아 그래요? 우리 2시간 지났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디스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때 포크를 통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다고 했죠. 그 자식 프로세스로 백그라운드에서는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지만 원래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일반적인 요청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copy on write라는 기능으로 메모리를 복사해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서버의 메모리 사용률이 2배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제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복제 연결을 처음 시도하거나 혹은 연결이 끊겼을 때 재시도를 할 때에 새로 RD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맥스 메모리 값은 실제 메모리의 절반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메모리가 풀이 차서 장애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레디스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가 운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모니터링을 할 때도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모니터링 할 때 유즈드 메모리 값이 아닌 유즈드 메모리 RSS 값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즈드 메모리는 논리적으로 레디스에 얼마큼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RSS는 OS가 실제로 레디스에 얼마큼의 메모리를 할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실제 저장된 데이터는 적은데 RSS 값은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차이가 클 때 프래그멘테이션이 크다고 말합니다. 주로 삭제되는 키가 많을 때 이 프래그멘테이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키가 피크를 치고 다시 삭제되는 경우 혹은 TTL로 인해서 삭제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피크를 친 시점의 그래프인데요. 초록색 유즈드 그래프는 확 내려간 반면에 노란색 RSS 그래프는 아직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액티브 프래그라는 기능을 잠시 켜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식 문서에서도 이 값을 항상 켜두는 것보다는 단편화가 많이 발생했을 때 켜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디스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신다면 NHN 클라우드의 ECC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홍보를 일단 다시. 재정 딱 미쳐내어 주거리 저 맥스 메모리가 좀 이해 안 됐어요. 이게 처음에 놓쳐가지고. 열리는 거죠. 말씀드린 이게 그때 역시 맥스 메모리 설정주의. 이게 그때 그거 세이브랑 연결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세이브 있었죠. BG 세이브 할 때 이제 그때 프로세스냐 스레드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때 했던 게 이제 BG 세이브는 여기가 이제 세이브하면 블락킹이 걸려가지고 얘네가 부하가 생겨서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BG 세이브는 이제 얘는 그냥 읽기 그대로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고 얘는 저장하는 스레드가 따로 있는 게 이게 그 백그라운드 이게 그 자식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상 프로세스를 똑같은 프로세스 포크 떠서 얘는 저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2배가 된다. 실제 메모리가 사용, 2배가 된다. 실제 사용량보다 2배가 되니까 이거를 전체 메모리가 만약 이게 4기가인데 이거 맥스 메모리를 4기가로 해버리면 이게 프로세스가 복제가 되면서 여기서 4기가가 돼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을 썼다. 그렇죠. 이야. 깔끔하다 그냥. 와. 좋다. 좋았다. 좋았어요. 네, 다시 한번 들을까요 이거? 네. 내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때 포크를 통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다고 했죠. 그 자식 프로세스로 백그라운드에서는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지만 원래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일반적인 요청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copy on write라는 기능으로 메모리를 복사해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서버의 메모리 사용률이 2배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제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복제 연결을 처음 시도하거나
혹은 연결이 끊겼을 때 재시도를 할 때 새로 RGB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맥스 메모리 값은 실제 메모리의 절반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메모리가 풀이 차서 장애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레디스는 오케이. 메모리를 자, 아 이거는 물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모니터링. 저는 이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 한번 전체적으로 쫙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레디스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계속 TTL이 짧아서 삭제가 된다고 하면은 겉보기에는 이제 되게 적게 사용하고 있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생성됐다 삭제됐다 하길래 실질 사용량은 되게 많은 상황이다. 그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유즈 메모리 RSS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OS가 보는 입장에서 이제 그걸 얼마나 사용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사용하는 게 좋다. 저도 약간 이해하는 방향은 그런 그 OS 그 윈도우 써보셨죠? 윈도우 써보시죠. 윈도우 보면은 메모리 그 작업 관리자 가면은 무조건 램 절반이 나가 있어요. 그래요? 예, 16기가면은 최소 8기가가 나가 있거든요. 램이. 그 이유가 이제 OS에서 윈도우는 무조건 이게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용 메모리를 8기가를 할당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실제 논리적으로 레디스가 막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이제 OS 측면에서 얘한테 좀 더 많은 거를 그러니까 메모리를 미리 할당해 놨을 수 있는 그렇게 섹시해. 광고에 알수 있는 점 약간 이런. 프로틴 좀 잘했네요. 대박이다. 예, 좋았어. 그럼 미리 그러면 메모리를 뭐 대기시켜온다? 메모리를 미리 할당시켜 놓는 레디스에? 예, 레디스에. 이건 근데 좀 자세히 알아봐요. 좋다. 어우, 소 섹시. 진짜. 야, 좋아요. 달라 보이는 사람이. 아 오늘 폼 좋네요. 미쳤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메모리 관리가 운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모니터링을 할 때도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모니터링 할 때 유즈드 메모리 값이 아닌 유즈드 메모리 RSS 값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즈드 메모리는 논리적으로 레디스에 얼마큼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RSS는 OS가 실제로 레디스에 얼마큼의 메모리를 할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실제 저장된 데이터는 적은데 RSS 값은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차이가 클 때 프래그멘테이션이 크다고 말합니다. 주로 삭제되는 키가 많을 때 이 프래그멘테이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키가 피크를 치고 다시 삭제되는 경우 혹은 TTL로 인해서 삭제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피크를 친 시점의 그래프인데요. 초록색 유즈드 그래프는 확 내려간 반면에 노란색 RSS 그래프는 아직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액티브 프래그라는 기능을 잠시 켜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식 문서에서도 이 값을 항상 켜두는 것보다는 단편화가 많이 발생했을 때 켜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디스 하는 것을 저 약간 이해했어요. 네. 한번 설명 해주실까요? 혹시 프래그멘테이션 관련 설명이 가능할까요? 프래그멘테이션 관련? 일단 저는 이거 그래프를 이해했는데 요 그래프가 이제 RSS고 약간 유즈드 이게 레디스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키가 많이 저장되면 아니면 저장되거나 삭제가 되면 요게 이렇게 막 있다가 뭐 이 특정 시점에 피크를 찍고 이제 다시 삭제가 쫙 되면은 요거는 이제 같이 내려가는데 요만큼 틈이 이제 그 RSS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약간 대기시켜놓는 미리 요런 걸로 이해를 했고 요게 갑자기 팍 튀는 게 요 정도의 그거 상태를 기억해서 요 정도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할당을 내는 게 아닌가 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GPT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저기 한 번에 너무 많이 삭제되니까 OS에서 저걸 못 따라가서 미리 이전에 한 이 정도 썼으니까 얘한테 한 이 정도 줘야겠다 메모리를. 약간 그래서 메모리가 저만큼 남아서 이제 저거를 메모리 단편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삭제될 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왔다. 이게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렇게 저장되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삭제가 되면은 이만큼이 비어 있는데 음. 이 비어 있는 부분을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답변아. 네, 또 저장할 때 그 밑에 저장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저 RDS, 레디스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이게 되는 거죠. 저기 비었는데, 그쵸. 헷갈리는데, 이거 약간 CS가. 그렇죠. OS가 중요한데. 메모리 페이스 있고 막 이런 거 알죠? 그렇죠. 미쳤다. 그러네. 진짜 OS네요, OS. 나 오늘 병 느꼈다 그냥. 좋다. 맞네. 그래서 저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군요. 만약